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재명이가 쓴 이 전에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이 책을 제가 다시 보고 또 읽어보고 했는데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든 정치 구조나 시스템이 바로 이것과 거의 흡사하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도 신문 내용과 함께 하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이것을 소개했을 때만 해도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지 사상을 담고 있어요. 저도 제 목회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이 교회 체질을 바꿔라 하는 책을 제일 먼저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조금 응용돼서 바꾸는 게 예수 마을 이야기.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체질을 바꿔라고 하는 그 책은 제 목회의 모든 정신과 내 모든 목회의 방향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목회를 실현해서 마을이 교회되고 교회가 마을되게 하는 그 운동을 실현해서 교회와 지역을 바꾸는 그것을 실현해서 성과를 낸 것 30년. 요거는 그 교회 체질을 바꾸라라는 책에 이어서 30년 뒤에 내가 어떻게 교회와 마을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예수 마을 이야기라고 해서 요것을 기록해 놨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내 목회의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쭉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그 사람의 방향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과의 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굉장히 핵심, 또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모양들을 쫙 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혹시 그 교회 체질을 바꿔라는 책이 또 있을 것 같아.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교회 체질을 바꿔라. 그 책을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기록을 하고 그 목회 방향으로 목회를 해왔던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책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책을 썼을 때 그 책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건데, 바로 요게 교회 체질을 바꿔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속으로 공동체를 만들 때 그때에 제가 이 책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전에도 책이 있었지만은 이 교회 체질을 바꿔라 하는 이 책을, 요거는 개정 증북판일 거예요. 처음에는 상당히 두껍게 썼는데, 기독교서에서 쓴 게 있는데, 기독서에서 쓴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이분이 지금 나라 정치를 어떻게 지금 이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감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자유일보에 보면 루비오, 그러니까 이 미 국방부 장관이죠. 미 국무장관이죠.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기로 하고 이제 방한 취소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여기서 미국이 이상하다 하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미 관계 문제가 생겼나? 방한 닷새를 앞두고 최소 범상치 않은 이상 기류 가능성이 여기에 나왔다. 강력급 인사 만남 임박해 취소, 흔치 않은 외교적
결례 이런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G7 회의 때도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당선자가 갔지만 그냥 바쁘다고 그러고 그냥 만나지 않고 바로 갔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만 막 굳이 이렇게 만나지 않고 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심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거기에 보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왜 신뢰를 못 주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보겠는데, 13면 아까 내가 만든 거, PPT 좀 띄워주세요. 요거 요약한 거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이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저거예요.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자.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은 강대국에 의존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협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으로 들러리 외교고 무능외교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면서 아주 위험한 말을 하죠. 미군은 더 이상 북한의 침략을 막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고 우리가 미군 주둔지를 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완전 공산화되기 직전에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놓게 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잖아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작전 지휘권은 현재 유엔 총사령관이 쥐고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서 친중, 친북 또는 종중, 종북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하나를 더 넘겨보면 여기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나는 종북좌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동영상 우리가 알듯이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시에 통진당 당원이 간첩이었잖아요. 근데 이 성남시에 지금 위탁한 청소 용역회사가 전부 다 이석기 이 통진당에 있던 그 그룹들이 다 지금 이 용역회사를 다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까지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뭔가 다르다. 그 동영상자 한번 띄워줘보세요. 우리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그거 준비됐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됐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나 지금도 또 미국에서 계속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원에서 하원에서 계속 이게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두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요 얘기한 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소리가 안 납니다. 이제 이 이점령군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볼 때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분이 정보가 가장 많고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좀 이런 것들의 의식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외교를 보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떤 처신을 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한다고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의 오늘과 내일, 미래까지의 우리 후손 만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권력욕에 붙여서 지금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역사의 평가 앞에 영원히 수치와 그리고 영원히 역사 앞에 흔적에 더러운 것이 대대로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가 옛날부터 사람에겐 눈이 4개의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육의 눈이 밝아야 사물을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지안이 있어야, 지식의 눈이 있어야 모든 걸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도 배워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배움으로써 볼 수 있는 게 지안이에요. 그 다음에 해안이 있다고요. 지혜죠, 지혜. 지혜의 눈이 있어야 사람이 분별력이 생겨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해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한 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안. 그래서 천국의 세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눈, 저 천국까지 볼 수 있는 눈,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그게 영안이 열린 자란 말이죠. 그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육의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의 눈도 이렇게 폭넓게, 어떤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지식의 눈도 폭넓게 봐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옳고 그르고 그 바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좀 폭넓게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국방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최강국이 미국인데, 근데 미국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속 좁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넓게 해안을 가지고, 그리고 지식의 눈을 떠서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문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 가결이 됐죠. 거기 자율보에 보면 한번 내려보세요. 김민석 총리 인준안 가결 반대에 해도 아주 국힘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불참을 했어요.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도덕성, 윤리성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기자회견에 보니까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이 국회에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회견에서 우리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진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다 하는 내용을 기자회견에, 우리 그거 잠깐 좀 내가 보낸 동영상 그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화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 왔고, 그래도 어느 정도, 김 후보자님께서 스스로 양심을 갖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또한 이 정부에서 그 김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점을 갖지 않고 아마 오늘 국회에서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의적 측면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떠나가지고 광주 5.18 유족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재상은 일회 사용으로 3년 동안 잡초가 자라지 이거 좀 않습니다. 광고 끄고. 소리. 2000년 전에 벌어졌던 5.18 전야전 날 술파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광주 유족뿐만 아니고 광주 시민들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밝히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하도 언론사에 나와서 대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광주는 17, 18일, 16일부터 술집을 거의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일 날 저녁 전날 가라오케에서 술을 먹었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과연 김민석 후보자나 또 한 분 계시죠? 지금 대통령실에 우 수석 같은 경우가 광주가 고향이고 5.18 때 광주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쓸지는 몰라도 적어도 미래에 본인들이 어떤 이 나라의 큰 위치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다면은 적어도 그런 행동은 안 해야죠. 특히나 이 정부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기간이 없다고 해도 옛날 말에 우리말에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금 이 정부가 말하는 이 인사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데, 이 단순하게 급하다는 표현만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부분도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김민석 후보께서 과거 미 대사관에 점거했을 때 그 명분이 5.18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많은 분들이 5.18을 가지고 혜택을 봤으면 그 5.18에 대한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근데 5.17 전야전에 술 파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이런 도덕성을 갖고 국무총리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 있지도 않는 청담동 술 파티 했다고 온갖 그거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사회 이슈화 시키고, 그거에 비하면은 이건 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용납해 주면서 이걸 용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아니고 예전에도 이 광주의 5.18 유족 등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5.18 유족들은 아실 겁니다. 저하고 하신 말씀을 과거에 광주 5.18 문제 가지고 여론화 됐을 때 제1선에 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고발 조치하고 한 사람이 접니다. 과연 그때 광주 국회의원이든 호남 국회의원이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남을 나라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저도 모를 정도 술파티에서 술집에 가서 술파티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번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무총리에 앉아 있고, 정무수석인가요? 우상호? 그분은 거기에 앉아 있고 이런 혜택을 본다면은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리 이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를 총리로 안 친다면은 제가 앞장서서라도 광주 유족들, 광주 시민들이 반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5.18 때 돌아가신 영령들과 그동안 5.18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자괴감을 갖지 않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사 부분에서 대참사인데 지금 정은경 그 질병본부장에 대해서 우리 그 중앙위원 대표님께서 중앙위원이 한 말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김민석 후보의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이 안전하다며 거짓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강제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켰습니다. 여기 코로나19 백신으로 사망한 학생들의 사연이 담긴 전단지가 정말 알릴 길이 없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후보자는 코로나19 당시 국가 방역 정책의 방향을 총괄한 책임자였습니다. 마스크, 진단키트, 당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품목으로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관련 주식을 매입해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 취지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당시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 방역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국민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코로나로 돈을 버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자, 무개념 사고를 지닌 자입니다. 만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양산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국민 여러분, 2,800명이 넘는 코로나19 백신 유가족분들은 정은경의 정자만 나와도 정말 실신을 할 정도로 정말 극악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은경은 절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이것은 2차 가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인사 참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서민민생대책위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국가에 잘못되고 있는 것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싸우고 현장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찾아가서 사무총장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뵀는데 정말 잘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 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나 돼서 각계전투로 싸우지 말고 연합됨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러한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 아니 교회도 저런 일을 못하고 있는데 서민민생대책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변호사만 한 70여 명, 그리고 언론인들이 약 한 520여 명 가까이가 모여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합됨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에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정부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더군다나 사법부도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다 장악을 했으니까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상권 분립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는 서민들이,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서 바르게 이 싸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과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독재적으로 밀고 가지 못하도록 견제 세력이 되어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면을 보게 되면 이면에서도 지금 민중기 특검팀이 지금 뭐라면 이면을 좀 보세요. 이면. 그거 보면 김여사 삼부토건 이정은 삼각 커넥션 전조준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뭐 전용기를 타고 휘둘렀던 그 대통령 부인이었던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특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적으로 있었던 것들,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 나가고 있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에서 그가 주장하는 첫 번째 뭐냐면 이재명의 정치혁명,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역사청산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제가 보낸 거 한번 2면인데 거기에 보면은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요약한 거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1 다음 이제 여기 뭐 역사청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그가 말한 혁명이라는 게 뭐냐?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내려보시죠. 하나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역사청산하겠다. 친일 독재 부패 우파 세력을 청산하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우파 세력을 청산하자는 건데 70여 년 싸운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의 적폐청산이 새로운 출발선이다. 민주공화국의 건설이다 하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미 군종을 등에 업고 친일파 등용한 것도 모자라 6.25 전쟁 시 도주한 매국 친일파 이승만,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타천 일천황에게 충성한 철권 통치자 박정희, 12.12 군사쿠데타 광주 5.18 뭐 전두환,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새누리 게이트 뭐 해갈 국정농단 박근혜, 또 이들의 자양분 역할하고는 수구 재벌 우파 정당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정말 나라의 체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의 산업화를 일으키고 나라의 부채를 그리고 어려움을 처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적폐로 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넘겨보시면요. 여기 이런 겁니다. 실력 있는 진보만이 승리의 길이라 하면서 진지하면서 유능한 진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 기득권 세력들을 특권을 대다수 국민들은 불평등 불공정에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보세요. 우리는 피비린내는 동학혁명, 3.1 독립만세혁명, 4.19 혁명, 5.18 항쟁, 6월 항쟁을 지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은 여전히 미완성이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혁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국무총리라든지 뭐 정무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세워놓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정과,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이게 공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불공정은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 손해를 보면 우리 피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수 수구 세력들을 진보를 무능과 종북좌파로 연결해 공격해 왔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를 목숨 걸고 기득권서와 싸울 용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혁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냥 그래도 우리 그전에 보수에서 이 정도 국무총리 되면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이런 걸 하는데 오히려 김민석 같은 사람은 뭐 아이폰을 가지고서 뭐 핸드폰을 가지고 뭐 기념 사진을 찍고 말이죠. 아주 희희낙낙입니다. 희희낙낙.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적 기준도 없고 자녀들에게 너 바르게 살아라, 올곧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나라의 도덕성이나 윤리나 모든 것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보면은 지금의 최고의 지도자의 등길에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혁명하라 결국에는 피비린내 나는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넘겨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먼저 검찰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우리 어디에 이게 나오냐면요. 오면에 보면은 자유일보 오면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올려줘 보시죠. 여기 보면 이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다. 무너진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이 책에서 검찰에 대한 모든 개혁은 다 계획하고 있는 거고 이제 검찰들의 모든 것은 다 이제 없어지겠죠. 검찰청까지도 이제 없어지게 될 건데 이게 자업자득 물론 뭐 검사들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나라의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이 범죄한 사람들의 수사권을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해서 수사권을 박탈시킨다거나 이 법을 뜯어 고치는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자기 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거든요. 여기 한번 좀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신문 내용에 보면 자본시장 선전을 통해서 코스피가 5천 시대를 준비하고 부동산 시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안정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남북 간 소통 협력 재개로 한반도 평화의 공존의 길 열 것, 한미 통상 협상 실용 외교로 상생 가능한 결과로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주 4.5일 근무제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높이 이게 기자회견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게 3대 특검 헌법질서 민주주의 재건하는 핵심 역할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을 고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법 체제가 바르게 서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이 모든 체계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가 붕괴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법을 뜯어 고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고 있냐면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냐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관심했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잘해주겠지 하고 믿고 그냥 우리 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다 진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나라가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모든 분들까지도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건강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랍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인들을 걱정해요. 그리고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것까지 걱정하고 있고, 국가가 부채를 늘려가서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깨어나요. 이거는 우리가 안아야 할 빚이다. 그래서 거절하고 있고, 물론 뭐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식 있게 깨어나야 되는데, 뭐 신사참배 강요할 때도 했고, 뭐 6.25 때도 뭐 같이 가서 짝짝꿍한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것처럼, 목사들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진리를 제대로 파수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진리를 파수하지 못하고 권력자들 눈에서 그냥 아양이나 떨고 앉아있는 모습과 같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눈물 흘려가면서 외로워도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검찰 개혁도 하겠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검찰 독재, 적폐의 심장 검찰을 최우선으로 개혁하자. 그러면서 정의의 최후의 보리인 검찰은 지금까지 국민이 아닌 권력에 봉사해 왔다 그랬는데, 지금 검찰들이 보니까 이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강한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하니까 이 검찰들이 지금 권력의 시녀가 돼가지고 그 옆에서 이렇게 지금 검찰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편이 되어주면 검찰이 아주 잘하는 거고, 내 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검찰이나 사법부의 이 판검사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모듈, 다시 말하면 다림줄 노릇을 해야 돼. 다림줄. 여러분, 이 다림줄 줄을 탁 내려놓으면 이게 그 벽돌을 그대로 쌓아 올라가잖아요. 기준이 있잖아, 기준.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줄을 안 달아놓고, 다림줄을 안 해놓고 벽돌을 쌓으면 들쑥날쑥하다 나중에 넘어지는 것 같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되고 다림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판검사가 돼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권력 앞에 가서 들쑥날쑥하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 검찰이 지금의 그 권력 앞에 그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적어도 판검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를 세워서 상권 분립을 이루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역시 검찰이 독재가 아니고 정말 검찰이 이 법을 근거해서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법치국가로 모든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자는 봐주고 힘 없는 자는 집어넣고 이런 식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뭐 이런 제가 이 책을 소개했거든요. 이 책을 소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발해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야, 경찰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게 뭐 싸우자고 대들더라고요. 싸우자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로 힘이 넘어가도 역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 규모 있게 법치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냐. 그래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지. 아니 그게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법 앞에 대통령은 빠져. 이러면 이게 독재국가지, 이게 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리를 저지르고 뭐 정가가 되고 해도 뭐 도덕성, 윤리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국무총리나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누구든지 가서, 그럼 이 세상에 뭘 보고 바르게 살라고 외칠 겁니까? 이 나라에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외칠 것입니까? 검찰 독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 독재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오히려 이 보수 세력이나 바른 말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검찰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편 만들기 검찰 길들이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지성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판검사 되신 분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권력이요 오래 못 갑니다. 권력이 끝까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도 깨어나야 되고 우리 이 판검사들도 바르게 깨어나서 합당한 그러한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법이 다스려줘서 공정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주장했다면 이러한 검찰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검찰도 스스로 개혁해라. 뭐 이런 모습으로 가야지 권력의 신여를 만들어 놓고 개혁하라. 이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을 한번 보고 우리 함께 움직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칠면을 좀 봐주시면 칠면에 이런 게 나옵니다. 칠면에 신문에 보면은 우리 칠면에서 이제 그 이번에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됐잖아요. 근데 그 경제의 그 8개 단체가 굉장히 그 염려를 합니다. 경영권 제약이 크게 우려된다. 이 3% 룰까지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혁명을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벌 해체하고 이제 주주 권한 이제 재벌 해체하고 경영권을 이제 공정 경제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한번 좀 볼게요. 거기 그 오면을 좀 한번 봐주시면 거기 보면 공정경제 띄워주세요. 공정경제 재벌을 해체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핵심이 재벌 권력이고 그들의 부와 기회의 독점, 불공정한 경쟁 탓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 정책의 목적이 뭐냐? 기회와 자원의 공평한 배분이다. 이제 기본소득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기업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면서 성장이 아닌 공정, 평등 이런 걸 주장하게 돼서 이 자유시장 경제가 아마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재벌기업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공공화해야 한다. 만약에 이게 우리 그 기업주가요. 기업을 경영하는데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살아날까요? 그 기업에다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배구조를 공공화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제 리더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통령도 공공화하죠 뭐 혼자서 대통령 할 필요 뭐 있어요? 지배 구조를 그냥 이렇게 단체로 해버리면 어떨까요?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벌 기업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공공화해야 한다는 이것을 보면 재벌과 초고속자 증세로 재벌과 이익 억제, 공공화를 위해서 노동자 기업 경영에 참여시키므로 노동조합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재벌 체제를 해체하면 경제 생태계가 건강히 회복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기업인의 그 양심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보면 기업가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업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는 이제 그 인건비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연구비가 있어야 되고 또 물건을 만들었을 때 100% 다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적체되어 있는 물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가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거를 공공화한 지배구조로 바꿔버리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상당히 국가적인 경제에 어려움이 올 거야 되고 기업이 퇴보하거나 바깥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재벌이 혼자 독선적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혼자 다 찾아가면 안 되겠지만 이 기업가가 잘 돈을 벌어서 낙수 효과로 거기 있는 기업인들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GNP가 점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러는 것도 4.5일제로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나라에 지금 노동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넘겨서 한 번 더 보시면요. 넘겨서 보세요. 여기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또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요, 차별로 연구하는 사람은 똑같은 노동, 똑같은 임금이 아니에요. 일을 더 하고, 우리가 볼 때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5달란트 받는 자가 있고 2달란트 받는 자가 있고 1달란트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더 게을르잖아요. 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있는 것도 뺏어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 가난하냐 이거예요. 왜 소득을 못 버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똑같이 밤새서 어떤 걸 연구하게 되면요, 며칠 밤을 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책을 하나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설교를 하나 맡는다고 할 때 딱 그걸 집중하게 되면 꼬박 밤샐 때도 있고요. 내가 하루 종일 책상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거기에서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며칠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그리고 뭐 며칠 휴가를 주고 쉬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렇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똑같이 간다면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더 연구를 박차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는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또 교회 같은 데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에 따라서 일의 분야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의 몫을 늘리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적 권력이 국민의 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민주적 권력이 국민의 힘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게 함께 연합됨이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한다고 그럴 때 기업들이 어떻게 했죠? 여기 뭐 이렇게 쓴다고 그랬을 때 보면 4대 보험을 든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알바식으로 쓰는 거예요. 알바식으로. 단기로 쓰는 거예요. 1년 하고 몇 개월 쉬었다가 또 하고 싶으면 몇 개월 있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고용직이 되는 게 아니고 임시직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식당 조그만 식당 같은 데도 있잖아요.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뭐 하다가 결국에는 문 닫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바를 쓰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듯이 몇 시간제, 시간제로 이렇게 써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농민 기본소득을 허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민에게도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재원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거두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런 얘기예요. 재벌도 지금 기업 그 세를 몇 프로 냅니까? 그 25%.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 뭐죠? 기본소득이라는 게 일정량의 돈을 그냥 정기적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정부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 국가가 다 보상해주겠다는, 농사 짓는 거 다 사주겠다. 다 사주겠다. 정부 양곡 보관 비용만 700억 가량 드는데 그 비용 절감해서 대북 지원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곡관리법을 사서 대북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저게 농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 쌀 남으면 쌀 농사 짓지 마라. 그리고 뭐 다른 것을 재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런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 국민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 대한민국을 혁명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돈이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꿔서 움직이고 내가 돈이 되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향이 대부도인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쌀 농사가 굉장히 잘 냈던 곳이에요. 근데 쌀이 남아도니까 거기는 뭘로 바꾸냐면 포도밭으로 바꿔서 포도 생산이 굉장히 많이 돼요. 보리 생산, 밀 생산하던 데가 포도 농사도 짓고 복숭아 농사 짓고. 그래서 대부도 하면 포도예요. 포도. 바다 해엄을 맡아서 포도 당분도 높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생산성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양곡관리법을 통과해서 쌀 농사 계속 쌀 계속 사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산성 있고 소득이 되는 것을 하겠냐고. 자유시장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데 국가가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 8단체가 3%를 이 경영권에 대해서 제약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국가가 너무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이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기업도 운영하고 이렇게 가도록, 그리고 조금 법적인 것만 보완해 줘 가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요거.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그 핵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핵. 지금 그 이란의 그 핵으로 인해서 핵을 만들기 때문에 그 미국이 또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핵 위협보다 원전 위협이 더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원전 제로 시대가 된다는데 세계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세를 다운시키고 가정의 그 모든 전기료를 낮춰준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세가요 상당히 지금 뭐 부채가 많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흑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흑자. 근데 그 돈을 지금 뭐 이렇게 가운데로 새 나가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우리가 할 때 폐기수를 방류를 했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들질 않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국가가 지금 서해안 쪽으로 이물이 흘러오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근데 북핵 위협보다 원전이 더 위협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정책이라든지 전력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당으로 있을 때
그리고 이분은 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해봤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국가적인 전체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백년 대계를 내다보고 움직여야 되지 그 야당 때처럼 그냥 근시안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나와서는 안 된다. 이제 정신을 바싹 차려서 나라가 나라되게 잘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 기본소득, 복지로 국민의 주머니를 채우자. 이게 이제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그 지금 농민혁명 거기도 지금 막 돈을 지금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1894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요.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이게 돈을 또 그들을 보상해 준다고 해서 전라북도에 그 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겁니까? 1894년도면 131년 전 아닙니까? 131년 전 걸 찾아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뭘 주겠다. 그보다도 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뭐 혜택을 준다 하면 대부분이 왜 호남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복지다 뭐다 이렇게 어떤 것을 도와준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역으로다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해법이 기본소득이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역차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재벌만 잘 사는 나라입니까? 세계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10대국에 들어섰고 GNP도 지금 3만 불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가 다 부러워하고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겪었던 나라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국가 간이 투철하고 우리 국민은요 일반적인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다 어려움과 아픔과 독재와 독선과 이런 것을 다 겪어오고 또 싸워본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이 의식이 투철하고 깨어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만 차리면 대한민국은 정말 금방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설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설 15면에서 15면에 가서 사설 부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5면 자율보 15면 거기 사설 부분에 보면 그 대통령 기자회견 언론이 꼭 해야 했을 질문 3가지가 있는데 기자들이 안 했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냐 밑으로 내려서 거기 보면 더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시고 네, 그 첫째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 3가지 정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법치주의에 관한 질문이죠.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단선 후 알아서 재판을 연기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각종 범죄 혐의들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서 해소됐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임기 후 수사와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헌법 정신을 비춰서 답변해달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언론이 지금 다 꿀머린 벙어리예요. 그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재판 받아야죠. 그래야 책임감 있게 나라도 이끌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무법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은 지금 왜 저렇게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다시 복직해야 돼요. 아니면 복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 때도 지나간 것 가지고서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뺏어버리는 거죠. 없도록. 국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은 살고. 지금 문재인이 땅땅대고 잘 살고 있고, 노무현도 세상 떴지만 그 아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그쪽에서 뭐 뺏긴 거 있어요?
우파의 대통령들만 전부 다 지금 하나같이 다 바보 천치가 되어 있는 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면은 괜찮은 거고 남이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왜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너무 많아서 설사 민주당의 힘으로도 총리 인준을 밀어붙인다 해도 국민의 신임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날 국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김민석 총리 인준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신은 너무 하자가 많으니까 이번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걸 기자들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한미 관계잖아요. 한미일 관계인데 그런데 대통령 취임 30일째인데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못 잡고 있다. 방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5일 예정했던 한국 방문 일정까지 갑자기 취소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혹시 얼마 전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공정선거 연합에 의한 한국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인가? 아니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이거 선거관리위원회한테 까자, 이거 열자, 오픈하자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선거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되기 전에 이미 사전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에 15%가 보정값이 설정됐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 하나마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선거에서 된다. 이 사전선거 없애지 않으면 우리나라 부정선거요. 이거 잡지 못합니다. 사전선거 없애야 됩니다. 15%가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선거법으로 나를 고발해서 내가 이번에 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AI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물어봤어요. 이번에 사전선거에서 몇 표로 이겼느냐? 이재명이가 사전선거에서 얼마나 김문수에게 이겼느냐? 그랬더니 571만 표 이겼더라고요. 571만 표. 그런데 전체 합쳐서 당일과 사전 합쳐서 몇 표로 이겼냐면 289만 표로 이재명이가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282만 표를 김문수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자,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 수에서 571만 표는 몇 퍼센트를 이긴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4.89%를 이긴 것이다. 실질적으로 15%를 이긴 거예요. 전체 투표수의 당일 사전 투표에서 몇 프로를 이긴 거냐? 15%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기 전에 이 이재명이는 사전 선거에서 제가 그 지난번에 보낸 거 있어요. 거기 맨 앞에 보낸 거 그게 있거든. 그거 말고 내가 며칠 전에 보낸 거 있는데 뉴스 너아라 TV에 내가 보낸 거 있는데 제가 한번 좀 네, 지금 내가 보내놓은 거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내놓은 거 네,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또 내려보세요. 또 내려보세요. 네, 여기 보면 사전선거 20대 총선 때는 조작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그 사전선거 만들어놓고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물론 지자체 선거도 있었고 그 전에는 보궐선거도 했지만 요때까지만 해도 뭐 조작을 했어도 노골적으로 하는데 21대 22대는 완전히 뭐 이거는 조작한 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사전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이제 다 나와요. 그런데 항상 조작될 때는 사전투표는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당일 투표는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자가 꼭 생겨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정상 대수의 법칙에서 수평으로 가야 됩니다. 수평으로. 거의 일자 수준으로 가야 돼. 이게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 이기고, 당일 투표 떨어지면 사전 투표 떨어지고, 당일 투표 많이 올라가면 사전 투표 많이 올라가고, 당일 투표 많이 떨어지면 사전 투표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돼요. 나란한 형성. 요게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투표율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 요렇게 수평으로 간단 말이야.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GPT한테 물어봤는데, CPT가 아니고 GPT인데, 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이재명과 김문수 득표 차이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571만 표예요. 571만 득표 차이가. 사전투표수의 약 31.3%인데, 여기서 보세요. 이재명이가 약 975만 표를 얻고, 김문수가 404만 표, 64% 대 26.4%예요. 이거에 대해서 AI도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사전투표 전체가 약 1530만 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큰 차이로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해할 수 없다 이거야.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본 투표에서 표까지 합산하면 최종 득표 차이는 약 289만 표. 그러니까 571만 표에서 289만 표 차이로 그 이재명이가 이겼으면, 당일 투표는 282만 표가 진 거잖아요. 그러면 당일 투표수 비례에 사전 투표도 비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미 15%를 더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수의 몇 퍼센트 차이냐? 571만 표의 득표 차이는 총 투표자 수의 몇 프로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수가 약 1530만 표, 당일 투표가 2306만 표였거든요. 합치니까 3836만이 투표를 한 거예요. 3836만이. 그러면 3836만이 572만 표의 차이면 전체 투표수의 약 몇 퍼센트가 되냐 그랬더니 14.89예요. 15% 맞잖아요. 15%. 약 15%.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재명과 윤석열이의 그 사전투표 차이가 얼마냐 했더니 그거를 합쳐내가지고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도 한 10% 정도로 보면 능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건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좀 확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이 보정값을 15%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이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소시켜달라. 요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가 가서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 서버를 좀 열자. 그 당시에 있었던 사전투표 개표 투표 용지하고 서버를 열어서 거기에 나온 숫자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나를 기소해달라 얘기를 했더니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입니다.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데이터 자료를 다 뽑아보고 움직이는 거죠. 이 넘겨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20대 때 보세요. 당일 투표, 사전 투표 이렇게 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넘겨보세요. 이렇게 사전 투표 차이가 얼마인데 이때는 뭐 여기가 송영길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데니까 계양구가.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이재명 때 보시면 저기 X표가 생기자. 이게 사전 투표에서 많이 벌려놓고 당일 투표에서 지니까 저 X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요게 이제 우리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 선거잖아요. 이준석이 보십시오. 저게 정상이에요. 저렇게 가는 게 수평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저렇게 X표가 생기고 나오는 게 저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보실게요. 경기 하남도 마찬가지예요. 저 똑같잖아요. 이현재하고 문학진이 할 때 보세요. 당일 투표 뚝 떨어졌잖아요. 저기 떨어지니까 사전 투표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요. 저렇게 내려오면 내려오잖아요. 약간 올라가면 약간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대수의 법칙이라고. 당일 투표 대비 사전 투표도 저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려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계속 떨어져요. 최정윤이가 저기서 사전투표 21대부터 22대 보실래요? 22대 보면은 이건 정말 이 추미애 한 군데 이겼어. 한 군데 당일 투표에서. 근데 사전 투표에 얼마나 많은 표차를 집어넣었으면 저렇게 차이가 납니까? 근데 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왜 서버를 안 여냐고. 자신 있으면 우리 부정선거 아니다 해라. 이게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냐고요. 일개 목사가 뭐가 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까? 국민이 주권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넘겨보세요. 대통령도 보세요. 대통령 밑에는 정상적인 그래프잖아요. 이준석이는. 근데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이기죠. 근데 어떻게 사전 투표는 압도적으로 떨어집니까? 저렇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보시는 분 이해가 되면은 거기다 3번이라고 적어보세요. 3번. 이해가 된다. 안 되면 4번. 한번 3번이라고 쭉 적어봐. 이해가 되세요 이거? 보죠. 이게 밑에 이준석이는 손을 안 댄 거야. 저거는. 이준석이 손을 안 대니까 수평으로 가잖아요. 이게 당일 투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전 투표에 15%를 더 넣은 것이다 이거예요. 전체 투표수에 15%를 더 넣은 거니까 571만 표를 이기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 저도 당일 투표가 얼마 전에 더다.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네. 그래서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저렇게 X표로 들쑥날쑥 하니까 저걸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래. 나는 그렇게 설명을 오래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3번, 이해가 안 되면 4번. 여러분들 이게 부정선거라는 게 이해가 되면 3번, 이해가 안 되면은 난 저거 부정선거 같지가 않다 그러면 4번 이렇게 적어놓으라니까. 예.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여기도 보면은 오세훈이 할 때 종로구에서 할 때 보면 저 위에 파란 거 정세균이가 이길 때 보세요. 저거 똑같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21대 가보세요. 21대 넘겨보시면 저렇게 꼭 X자가 사전투표에서도 저렇게 여기는 뭐 원래 정세균이 이긴데 22대 가서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전투표에다 별을 많이 최정희가 이겼어요. 당일투표에서도. 근데 저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보십시오. 똑같죠. 정상적인 그래프 이준석이는 맨 밑에가 이준석이에요. 근데 위에 당일투표에서는 김문수가 55%로 이겨요. 이재명이가 33%로 떨어지고요. 근데 사전만 저떻게 66%가 이기고 24%가 집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그래프 내가 이걸 가지고 경찰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난 이런 걸 얘기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15% 차이가 난 거다 했더니 제가 보니까 경찰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가서 제가 우리 나호연의 그때 발대식을 할 때 나라사랑 호남인 연합회 발대식 할 때 날 들어와서 인사말 하라고 할 때 책 2권 쓰면서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책을 설명하면서 얘기한 게 선거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 끝에 봐서 봐라 이미 보정값을 15%를 다 매겨놨기 때문에 투표 하나마나 이재명이가 된다 내가 그렇게 된다고까지 한 사람이다 뭘 내가 이재명을 떨어뜨리려고 하냐 이미 다 되게 돼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못 믿겠어.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데도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거를 갖다가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냐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이게 중구, 내가 사는 중구를 내가 조사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보세요. 이게 20대만 해도 처음이라
이게 일부를 넣었다 할지라도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수평으로 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저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당일 투표 져요. 박성준이가 져요. 지상우이가 이겼어요. 당일 투표. 그러면 당일 투표도 오른쪽 같이 나와야 돼요. 사전 투표도. 오른쪽에 저런 추세로다가 빨간 게 위로 올라가고 파란 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전 투표를 많이 집어넣으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없대요. 에? 미친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없다고 그러냐. 우리는 근거를 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없다고 그러냐고. 없다는 근거를 대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2대에 가서 보면 저 보세요. 이혜원이가 이겼어요. 당일 투표 완전히 이겼잖아요. 사전 투표만 지잖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됐어요? 자, 당일 투표 이준석이는 정상이에요. 근데 당일 투표에도 엄청나게 이 중구도요. 사전 투표 내가 80명 동원해서 이거 조사해 봤거든요. 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투표원 숫자 개수한 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은 평균 56% 김문수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사전 투표도 이게 바뀌어서 올라가야 돼. 바뀌어가지고 올라갔어야 돼. 근데 지금 저거 이게 조작이죠. 조작.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전체가. 전국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날더러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 꼴통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바르게 일깨워주고 국민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권을 빼앗고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저런 조작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나라에 내일이 없는 거라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당신은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됐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 한번 좀 열어보십시다. 나도 좀 떳떳하게 국민이 다 인정하는 합법적으로 세계가 인정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소. 그것 한번 서브 좀 여시오. 이렇게 하면은 세계가 인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부터 세계가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에? 왜 그런 거를 당당하게 공개를 못 합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뭐 하는 겁니까? 에? 정정당당하게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이들 할 거 없이 이런 거 다 좀 깨어나 보라고요.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하나 더 봅시다. 이거는 중구에 제가 조사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조사한 겁니다. 조사해 본 거니까 당일 투표 하나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 개표수 분석해 놓은 이재명, 김문수 이거 이제 한 거. 그 숫자와 앞에 내가 조사한 거의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요. 6,800여 표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막 해서 실질적인 투표하는 숫자보다 더 많은 개수를 했거든요. 많은 개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보다도 월등히 많이 나와, 사전투표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죠. 이거 경남 창원 이거 그 전에 이게 노회찬이가 된 거, 노회찬이가 됐어요. 저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 이기죠,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차이 나다가 이제 강기욱이 올라간 건데 이게 21대부터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전 투표에도 저거 표를 넣는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강기훈이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저렇게 된 거. 22대 보시면 22대 보면은 당일 투표에서 많이 졌거든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 많이 넣으니까 허성무가 이긴 거죠. 이게 이제 조작이라는 거예요. 창원에서 넘겨보세요. 이거 대통령 선거도 똑같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57% 나왔어요. 당일 투표.
그리고 이재명이는 32%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는 이재명이가 58%가 나오고 평균 30%가 밑에 30%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그래프는 밑에 이준석이 나온 것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는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이게 사전투표에 많은 허수를 가짜를 집어넣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밝혀내서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정부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아니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얻은 거야.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열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다시 한번 개표해 봅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이거 열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컴퓨터에 조작을 해서 서버에서 아무리 투표를 집어넣어도 서버의 그 비밀번호, 그 패스워드를 또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아이디 넘버를 두세 명이 열어주면 대문 열어주고 물건 가져가 그러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패스워드 넘버하고 아이디 넘버만 딱 주면 뭐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얼마든지 이거 조작 가능해요. 얼마든지 숫자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개표로 가야 돼. 미련한 것 같아도 수개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실래요? 인천 연수구 여기 계속 싸우는데 민경욱이가 그 전에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1대 졌죠. 사전 당일 투표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지니까 22대도 똑같죠. 22대도 당일 투표는 졌는데 사전 투표에서 이기니까 여기서 이게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넘겨보세요. 여기 똑같죠? 똑같이 저렇게 나와요. 64, 26, 65, 뭐 30 이런 식으로. 이게 저기도 보면 51%나 당일 투표에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저렇게 벌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절대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극우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보겠는데요. 17면을 한번 보실래요? 17면. 오늘 이 자유일보에 그 미션란에 보니까 보수 기독교인을 왜 극우로 낙인 찍나 이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유물론 사상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이 신을 믿지 물질을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게 보수 우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하면 전부 다 극우다 뭐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매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운데 글자에 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 등 공동 진행 기독교인의 정치의식 지향조사 여기 나오는데 예 거기 왜 기독교인의 정치 성향 조명 빌미로 보수 성향 기독교인을 극우로 몰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통계의 중립성을 포장했지만 실상은 한국교회 보수 정체성 위험한 프레임 설정과 다름없다. 이 극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폭력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류 언론 방송 좌편향을 무시하고 있고 그거는 성향은 유튜버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언론이 다 완전히 좌익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 제대로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바른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단 말이에요. 여기 헌법 보장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고 또한 미디어 유튜브를 선동 도구로 쓰고 있고요.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을 부정하고 무슨 나라가 잘못하는 얘기만 하면 전부 다 극우 꼴통 보수 이런 식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같이만, 더군다나 이번에도 여성가족부를 뭘로 바꿨죠? 성평등 가족부로 바꿨어요. 성평등 여성가족부로. 그게 무슨 얘기죠? 동성은 차별금지법 등에. 근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예? 성평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게 아주 평등이 어디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결국에는 성평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차별금지법만 있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설교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 한마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말 잘 바르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고발당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목사가 책 설교, 책에 있는 내용 설명한 것 가지고 고발당하는 세대가 됐는데 언론의 자유가 지금 어디가 있냔 말이야 지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맨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맨 오른쪽으로 가면 맨 오른쪽, 예, 실제로 지난해부터 거기를 보세요. 실제로, 네,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극우 집회로 규정하며 이슈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국민들을 갈라치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탄핵 반대라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을 극우 프레임으로 묶어 비판의 여지를 일방적으로 제거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하나의 색깔로 뭉개는 전략이라고 전략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좌파 세력들하고 반대하면 그 다 극우야. 극우 좋다 이거예요. 저는 뭘 얘기하냐, 나라가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좌익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는 우리가 반대하니까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진리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물량주의에 맞춰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병든 자를 고쳐라. 병든 자를 고쳐라. 병든 자만 고치라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당연히 복음은 천국이 오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병든 자가, 예수가 가는 곳에는 병든 자가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금 하면서 지금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병든 자는 모든 양 고쳐라. 귀신 들린 자는 고쳐내라. 복음이 가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삶의 터전이 천국이 안 되고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이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는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병든 자가 나아요. 복음이 전파되죠?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합니까? 성경은요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이것을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일깨워줘야 된다고요. 목사님들 생명 거세요.
진리를 위해서 나서라 이거예요. 교회를 내 직장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진리를 파수하라고요. 지금 나라가 너무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문 기사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쓴 책, 이재명이 전에 쓴 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책대로 지금 이 잘못된 지금까지 대한민국으로 올바르게 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똑바로 감시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더 책을 올려주시고요. 책 표지를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표지를 좀 올려보세요. 위로. 네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오늘 그 정광훈 목사님 한시에 있는 자유마을대에 전북 전주에서 1시에 있습니다. 전주 더 메이 호텔 정광훈 목사님 오늘 여기서 몇 분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해야 되겠죠. 천만 조직이 혁명이다. 지금 이분들이 대한민국 혁명하는데 우리는 진짜 보수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다시 건국하는 일에 앞장서서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에 오랜 시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모든 걸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또 장학일 TV를 보면서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장학일 TV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TV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전 목사님 나라 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나라 위해서 일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저도 이게 이렇게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이런 모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분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고 만나고 있고 또 연합됨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